장염인 줄 알았어요. 설사를 되게 상당히 오래 했고, 이제 삼성병원에서 약간 저를 처음에 받기를 꺼려 하셨거든요. 그때 진짜 좀 앞이 지금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무너졌던 것 같고, 어떡하지? 암에 관한 전조증상이라고 하면은 통증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되게 빠지는 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췌장암 4기 환우로서 현재 유튜브 채널 암수앗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암수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췌장암을 처음 발견하시게 된 계기나 증상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거는 장염인 줄 알았어요. 설사를 되게 상당히 오래 했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몸무게가 급속도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네 병원 가서 그냥 조그만 의원에 가서 장염이라 생각해서 장염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그게 경과가 지나도 낫지 않아서 어느 시점이 돼서는 제가 제 발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응급실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CT 검사를 찍어보니까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병원에서는 암인데 백혈병 또는 췌장 백혈, 그러니까 혈액암 또는 췌장암인 것 같다라고만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셨고, 정확하게 이제 그러한 검사 장비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 삼성병원을 선택해서 거기 가서 이제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전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돌이켜보면 이제 암에 관한 전조증상이라고 하면은 통증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되게 빠지는 몸무게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피곤해요.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집에 항상 거의 누워서 지냈었거든요. 무기력하고 되게 피곤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나름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서 제가 뭐 본업이 그때 당시에 카지노업을 종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제가 투잡으로 청소를 했었는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몸이 좀 이렇게 좀 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걸 좀 그때 당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무조건 1캔에서 2캔 이상, 캔커피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 술은 많이 즐겨 먹지 않았지만 흡연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중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냥 회사에서 나오는 밥 한 끼 먹고 뭐 딱히 이렇게 잘 차려 먹고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식습관이 불균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 당시에는 모든 포커스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뭐 빨리빨리 해서 좀 돈을 빨리빨리 벌자, 약간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서 일단,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운동을 했었고 나름 체대에 나오고 해서 몸 하나에 대한 건강은 되게 제 스스로가 그냥 자신 있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했죠. 그래서 뭐 따로 챙겨 먹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췌장암의 기수 구분이 의미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췌장암이 걱정된다면 건강검진에 넣어야 할 항목이 있을까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췌장암 4기를 투병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기수가 의미 없다는 거는 그만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발견했을 때 저같이 어떠한 전조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기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췌장암 1기다 2기다 이렇게 판정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로또의 경우라고 하는 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고, 저처럼 어떠한 몸에 징후가 나타나서 간다고 하면 이미 좀 기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정언니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췌장암은 좀 기수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췌장암을 그나마 발견하기 위해서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초음파 검사랑 복부 CT가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건 복부 CT가 되겠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 어떠한 가스가 좀 차거나 이러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 CT가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췌장암이 사망률 압도적 1위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질문이랑 좀 일맥상통한데, 일단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미 어느 정도 몸에서 어떠한 전조 증상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간다 하면 저와 같이 4기 또는 말기이실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주요한 어떠한 그 병과가 혈관성 치면으로 인해서 주요한 혈관을 물고 있다든지, 암성 종양들이, 아니면 전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치료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대에 암 진단을 받은 첫날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솔직히 그 제주도 대학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심경은 암이니까? 암? 그러면 뭐 잘해서 견뎌서 이겨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삼성병원에 가서 암 4기 판정을 받고 이제 삼성병원에서 그 교수님, 지금 저희 주치 교수님 아직도 그 교수님이신데 약간 저를 처음에 받기를 꺼려 하셨거든요. 그때 진짜 좀 앞이 지금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무너졌던 것 같고 어떡하지? 그때는 진짜 뭐 생각이 진짜 너무 앞이 깜깜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조회했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일반 카페 했을 때 췌장암 4기 환자의 생존율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아내와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 아들이 있다 보니 훗날을 좀 계획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되도록 포커스를 저 말고 저의 가족한테 많이 돌려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겠다. 내가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극복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저에 대해서 스스로의 그런 우울감을 많이 떨쳐버리고 그렇게 포커스를 가족한테 하면서 가족한테 포커스를 두면서 그나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 솔직히 췌장암 4기로서 생존율이 거의 한 5% 미만이에요. 시청 한 2% 정도 되는데, 저도 지금 현재 약 4년 차로 지금 생존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솔직히 앞날은 알 수가 없고, 근데 앞날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항상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휩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암투병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내가 후회 안 하게끔 삶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최대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 정리해야 할 것들은 미루지 않고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좀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되게 좀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런지 되게 좀 삶의 활력도 느끼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환우분들한테 좀 이런 식의 에너지를 좀 전파해드리고 싶어서 나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학적으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생체 리듬이 안 좋으신 분들, 저와 같이 3교대 근무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든지 수면성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거에 있어서 요즘에 서구화된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젊은 분들도 정크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 그래서 그런 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 기름기가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을 이제 많이 접하고 하면 아무래도 몸에 쌓이는 어떠한 그런 안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력 없어도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양가, 저희 친척, 외가, 친가를 통해서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어린 나이, 어떻게 보면 췌장암에 있어서 30대에 걸린 거는 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췌장암에 걸린 요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불균형적인 어떠한 생활 패턴,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식습관, 또한 제가 어떠한 챙겨 먹는 거 없이 그냥 뭐 임의대로 내가 뭐 그냥 오늘 하루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전반적으로 깔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뽑자면은 요즘에 뭐 일상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 관리 측면에서 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제 2의 인생을 삶에 있어서 뭐 항상 시간이 이렇게 뭐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다면 돈이 없다는 어떠한 핑계, 30대가 돼서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항상 미루고 어떤 일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그다음에 뭐 정리해야 할 것들은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 되게 뿌듯해요. 이 삶 자체가 뿌듯하고 진짜 예전에 몰랐던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 상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암성 통증이 좀 많이 심했어요. 지금도 심해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붙이는 펜타닐 패치랑 타진이라는 경구용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좀 수면이 좀 불균형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암환우 분들은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먹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것도 이제 항암을 하시게 되면 환우분마다 케이스가 워낙 천지차별이고 부작용의 정도가 약하고 심한 게 너무, 그러니까 갭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거를 뭐 무조건 드셔야 된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과 영양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암에 걸리시고 갑자기 뭐 평소에 안 드시던 녹즙, 생야채 같은 것도 갈아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처음에 이렇게 접하시면은 상당히 간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야채 같은 것들을 한번 살짝 데쳐서 삶아서 밑간만 살짝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소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제일 좀 바람직하고 나중에 장도 편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항암 치료를 그만두고 난 뒤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폴피르노스라는 약물을 통해서 입원 항암을 하였고 3박 4일 동안 입원 항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한 기간은 총 1년 6개월 정도 되고요. 약 회차로 따지면 22회에서 한 25회차 됩니다. 제가 항암을 중단한 이유는 뭐 제가 자의적으로 항암을 중단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이유가 좀 있었어요. 자의적 타의적으로 항암을,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약을 쓸 수 있는 약의 가짓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 병상으로 수술이 안 되고, 그리고 항암제의 개수가 되게 유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약을 그나마 좀 이렇게 오래 써주는 게 그나마 저는 좀 삶을, 저 같은 췌장암의 사기가 항암을 하고 암투병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삶의 연장이에요. 삶의 연장. 암의 기수 1기, 2기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삶을 오래 끌고 가는 게 저의 어떤 목표고 그런 건데, 약의 가짓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약을 최대한 오래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쓰던 게 1년 6개월 정도를 썼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약에 대한 어떠한 체중은 감소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촉진제를 써도 몸의 수치가 그 항암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몸의 그 피검사를 했을 때 표준 수치가 미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적 타의적으로 항암을 중단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래서 다 차후를 기약하고 항암을 잠시 중단하자,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올 때마다 암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입맛이 없었고 제가 오심부터가 되게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먹지를 못해서 체중이 항암할 때까지 1년 6개월 끝날 때까지는 54kg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항암을 중단하고 한 달, 뭐 2주, 3주, 4주 되다 보니까 점차 입맛도 돌아오고 원래 기존 항암을 받기 전에 체력으로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일반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사기 때 사용하는 약 중 하나인 폴피리녹스라는 약의 가격이나 부작용, 보험 여부 등을 알려주신다면요? 폴피리노스라는 약물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제 하도 항암한 지가 오래돼서 약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안 되는데 약 4가지, 5가지 약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용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급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발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4대 보험 뭐 이런 게 다 되니까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갭이 많고, 일단은 뭐 손발 저림, 그 다음에 오심구토, 가장 대표적인 게 손발 저림이나 오심구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뭐 두통, 오한,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오심구토랑 아무래도 손발 저림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던 거는 그 2가지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암 환자들이 폭증하는 진짜 원인이 있을까요? 저도 젊다면 젊은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암환우가 상당히 진짜 눈에 많이 띄거든요. 제가 암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 비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낮과 밤이 바뀌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업 특성상도 그랬지만 그런 게 일단 너무 많고, 그리고 식습관 자체가 너무 서구화되었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동양인이고 동양인의 최적화된 장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음식 같은 게 식습관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인체가 적응하는데 좀 적응을 좀 하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가장 확실한 거는 복부 CT가 그나마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방사선으로 하는 검사다 보니까 방사선 피복에 의해서 암의 유발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어떠한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그런 뭐 만성 췌장염 이런 것들을 원래 좀 앓고 있었다라든지 집안에 가족력이 좀 있다.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내가 기존부터 어떤 그런 기저질환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복부 CT가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르고. 버튼 하나로 암세포 골라주기는 꿈의 치료법. 중입자, 고주파, 고압산소 치료 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봤었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중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바람 해당하기 때문에 저같이 4기 환자들은 전이가 있는 환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혈관 침윤성 췌장암이기 때문에 좀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또 요즘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인류가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봐서 저희 암환우 분들이 솔직히 저도 지금 현재 확률과 싸우고 있지만 너무 그 결론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빛이 안 보인다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버티고 하다 보면 내가 할 거 하루하루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 보면 그게 한 달이 갈 것이고 1년이 갈 것이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좋은 약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약이 개발되고 또 삶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결론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로서의 직업적 소명 의식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보시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 상당히 좋고 한데, 저도 한켠에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췌장암 4기 환자로서 5년 생존율이 2%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확률을 일단 깰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저도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미디어를 찾아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신 분은 없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 확률을 한번 깨보려고 노력 중이고, 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어떠한 긍정적인 분명히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저의 어떤 도전과 한계를 좀 깨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다른 환우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물론 암 투병함에 있어서 힘듭니다. 힘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힘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불성설일 수 있고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만 안 하시고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 오실 수 있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보고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한번 계속 맞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직업적인 소명 같습니다. 한국인의 잘못된 건강 습관 및 암 치료에 오해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오해라기보다는 각자의 좀 스타일이라든지 각자의 선택일 것 같은데, 일단 저같이 표준치료, 항암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 각자 사람마다 어떠한 체중이라든지 이런 각자의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체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약을 투여하는 거에 있어서 주치분들이 조절을 하세요. 용량 조절. 근데 그런 용량 조절, 항암을 들어가는 중에 있어서 대부분 또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보편적으로. 건강 보조제라든지 전이 방지,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들으시고 어떤 거를 좀 먹으면 더 좋다, 어떤 거를 보조치를 더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몇 번은 했어요. 몇 번은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항암을 하는 데 있어서, 약을 쓰는 데 있어서 나한테 어떠한 얘기를 안 하고 임의로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내가 약을 조절한 거에 있어서 솔직히 잘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항암 약을 쓰는 데 있어서 환자분이 그런 거를 하셨으면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항암을 할 때는 어떠한 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히 제 몸을 그 항암에 최대한 효과를 최적화로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다른 환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조심스러운 거고,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은 이 췌장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암이 기수가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 전이의 속도, 이 암이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대학병원에서도 암인 것 같다라고 추측성 판단을 했지 정확하게 암을 못 집어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또 병원을 갔다고 치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저같이 저는 이미 삼성병 왔을 때 췌장암 4개를 판정받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라도 줄일 수 있었다면, 그 기간을 줄여서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했었다면 분명히 저는 생존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월등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판정이 애매모호하게 났다고 하면 여러 그 동급 사이즈의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갈 바에 무조건 그냥 상급 병원을 가서 한 번에 진단을 받으셔라. 그만큼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 또한 어떠한 장비 이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상급 병원에 한 번, 다른 병원에 한 번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어떠한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진료를 본다는 게 거의 기간이 짧게는 진짜 일주일 안에 검사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중첩되다 보면 뭐 반년이 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상급병원을 가야 된다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안병동 의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이유와 오해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초반에 저도 이제 삼성병원 제 주치의 교수님도 좀 이렇게 상당히 좀 퉁명스럽고 대답이 간결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입원을 하고 이제 입원해서 3박 4일 동안 그 교수님이 활동하는 어떠한 그런 거를 보니까는, 스케줄을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내가 환자를 봐야 할 뭐 그다음에 그 진료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떠한 수술,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암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약간 의료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환자분의 어떤 감정을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엄청 내가 처음에 암 판정을 받고 했을 때 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고스란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 감정을 같이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또 직업이고, 또 다른 환자 생명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좀 감정 절제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처음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 막상 일상 들여다보고 그 의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또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양제를 꾸준히 먹거나 포도당 주사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솔직히 영양제라든지 포도당 이런 보조 치료를 솔직히 많이 안 해봤어요. 약 단발성으로 한 2, 3회 정도 하고 제가 제한을 안 했던 케이스인데, 안 했던 이유는, 이거는 다른 거와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제가 췌장암에 있어서 항암을 하는 것도, 이 항암약이 췌장암까지 침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암약이 스며들어서 이 췌장에 직접적인 흡수가 돼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건강보조제라든지 어떤 비타민,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몸에 엄청난 그런 내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그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가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먹었을 때 어떠한 기분상으로도 뭔가 좀 케어가 된다 면은 저는 먹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거를 먹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현저하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웨이트 같은 걸 열심히 하고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을 10개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근육에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용량 비타민, 건강보조제를 열알, 백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 다 흡수됐다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채식을 하거나 한방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냥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촌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밥을 먹어서, 그게 저는 그냥 보통식이어서 생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건강하게 먹는다고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현재 암으로 치료하고 있는 부위가 아무래도 소화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먹었을 때 장에서 편안한 음식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그냥 건강한 야채류 위주의 그런 식단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방 쪽은 제가 해보질 않아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암 진단 후 현명한 대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납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수긍,
이게 제가 봤을 때 암투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 마음가짐이랑 내가 현재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인정하고 수긍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나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암투병, 암에 걸린 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좋다. 이미 그러니까 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물론 어렵고 납득하고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표준 치료를 했습니다. 표준 치료로 항암을 치료를 했고요. 선택한 이유는 시간을 벌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무조건 살 수 있다.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은 솔직히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시간을 벌자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제가 처자식이 있었고 그 당시 제가 뭐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약간 빚도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내 가족은 먼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선택 가지수가 몇 가지 없었고 그 중에서 그러면 항암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였고 그래도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생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병원에서조차 저를 처음에 받기 꺼려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한 단계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환자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암을 선고받고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초반에는 이제 뭐 암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유받고 싶어서 암 톡방에 들어가서 활동도 좀 했었는데 기존의 톡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 암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을 이제 많이 표현들 하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무겁고 저 또한 긍정적이고 밝게 살으려고 해도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은 톡방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 30대 톡방을 현재 2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 현재 재밌게 하고 있는 것들,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 극복하는 점들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진짜 에너지가 되게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톡방에 들어가면서 좀 되게 에너지 많이 얻고 있고 또 서로 격려도 하게 해주고 해서 제가 이 암투병을 저도 뭐 많이 하면 많이 했고 짧게 하면 짧게 했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암투병을 해보니까 절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은 너무 혼자 하시면 때로는 지치고 힘드시니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러한 것도 많이 있고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렇게 커뮤니티라든지 모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는 같이 더불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가 피해야 하는 금지 음식이 있을까요? 췌장 쪽이 지방 분해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기능이 많이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안 좋은 게 튀김류, 그다음에 버터, 마가린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스팸, 가공육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상당히 즐겨 먹었었거든요. 돈가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하려고 하고 최대한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그게 가장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도 이건 전반적인 암에 관해서 뭐 그런 게 제일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음료 상당히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저는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게 각성제, 타우린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암에 걸리기 전에 상당히 좀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보다도 그게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드링크 쪽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면. 암환우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좋고요. 그 각성제로 쓰이는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간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무리를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게 적정량이 아니라 그냥 뭐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뭐 커피, 요즘에 커피도 상당히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먹듯이 뭐 하루에 뭐 두세 잔도 이렇게 먹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정 용량을 너무 뛰어넘었을 때 간이라든지 뭐 췌장, 십이지장 이런 데 미친 영향은 분명히 타격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으로 암 예방하는 법과 실제 적용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건강식품 중에는 그래도 뭐 고구마라든지 야채 위주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뭐 가지, 당근 해서 저는 뭐 제가 지금도 딱히 어떤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건 없는데 당근이랑 토마토 갈아서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암에 가장 좋은 게 아마 토마토랑 당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주스도 많이 먹고,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암을 예방한다는 성분도 있어. 암을 예방한다는 뭐 성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어떠한 성분이 있다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밭에서 좀 아버지가 여러 야채를 또 골고루 좀 심어서 소장농으로 이렇게 조금 심어서 하다 보니까는 밭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받아서 먹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먹기도 무난하고 속도 편하고 저염에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게끔 먹는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는 살짝 쪄서 먹는 게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맛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먹고 나면은 진짜 이게 속이 되게 편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환우분들, 암 환우분들은 가장 그렇게 먹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과 보조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음식이나 채소로 치면 진짜 토마토랑 당근이 제가 지금까지 암투병하면서 장기적으로 먹었다라고 치면은 토마토랑 당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먹었다고 치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갑각류라고 해야 되나요? 조개류로 이렇게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백합 미역국이라든지 황태 미역국, 그 다음에 제첩국 이런 것들이 저는 환우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먹기에도 속도 편하고 그리고 또 해조류도 같이 있으니까 소화적인 측면도 좋고, 그리고 일단 뭐 호중구 수치 같은 거 올리는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좀 그렇게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투병 생활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주변 환우와 식단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저랑 같이 입원 하면서 그 같이 했던 제주도 또 그 형님도 제주도 분이셨는데 되게 그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그람수까지 맞춰서 막 정량으로 이렇게 드시고 했던 그 형님이 생각나는데 되게 다양하게 지었는데 뭐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히 엄두가 안 되는 게 이게 매번 생선도 이렇게 바뀌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형님의 와이프분께서 이렇게 항상 챙겨주는 모습 보고 대단하고 저렇게 먹으면 진짜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차마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뭐 방대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는. 암 환우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절 식단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그 제철 있잖아요. 제철마다 나는 요즘에 야채 같은 것도 살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호박 같은 것도 이렇게 썰어서 말려서 나중에 뭐 비빔밥 할 때 넣는다든지 나물 같은 것도 뭐 시래기국이라든지 고구마순 그런 것들 먹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무기질도 많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이제 그런 거에 단백질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 한두 개가 실질적으로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암환우 분들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식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반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딱히 일반인과 암환우 분들 식단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간이 많이 세지 않게, 그리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 게 뭐 암환우들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암환우가 먹어야 되는 식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이렇게 막 챙겨 먹어야 돼 그렇게 인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식 우리가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간을 좀 심심하게 하고 최대한 뭐 야채를 많이 조리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신선하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보험에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저도 뭐 카지노 종사자였고 와이프도 카지노 종사자였는데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보험사 일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보험사 일을 해서 뭐 다행히 저는 운 좋게 보험을 들어서 이제 보험 혜택을 본 케이스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보험비 왜 내지 돈 아깝게? 그 돈 아껴서 나는 뭐 재테크 할 거야, 아니면 난 저축할 거야, 아니면 나는 나중에 이 돈을 모아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험을 듬에 있어서 내 월급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생각해서 막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뭐 보험을 빵빵하게 든다고 해서 내 월급
기준치 이상의 보험을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가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 내가 사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암에 걸릴까봐 든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기분이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암에 걸려봤잖아요. 마음에 일단은 그래도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내가 이 선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되게 후회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은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이 없으셔서 지금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봬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보험에 대해서 너무 나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보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상담이라든지 보험 주변에서 주변 가족, 심지어 친구 많이 권유가 들어올 거예요. 보험을 들어라 해서. 근데 대부분 보험을 들게 하고 이제 보험에 대한 내가 어떠한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아팠을 때 그런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사가 이때까지 일한 경력이 얼만큼 되고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떠한 세팅값을 받았을 때 무조건 내 어떤 월급의 기준에 한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지 그런 걸 좀 한번 그런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빵빵하게, 무조건 최대 이거는 뭐 그러면 좋겠지만 각자 버는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한 능력에 있잖아요. 각자 그런 버는 수준이 다른데 수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풀로 한다고 설계해주는 상담사는 저는 올바르지 않는 상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약간 보험에 대한 인식이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상담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그렇게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와이프한테 들었지만 최대 맥스로 이렇게 빵빵하게 들지 못해서 제가 버는 월급의 한 뭐 5%에서 10% 내지 정도의 보험비만 이렇게 나가게 하다 보니까 보험비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정도의 보험비 약 1억 원 남짓한 보험비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올바르게 상담해주고 그렇게 책정해주는 보험사들도 있다. 그래서 좀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췌장암 4기 현재 암투병 4년차 중인 30대 이제 40대가 됐습니다. 이제 막 40인데 저처럼 몸 하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제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췌장암 암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계시다면 요즘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무의미해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실 때 진짜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검진 같은 것도 이렇게 매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현재 암투병을 하고 계신 환우분들은 너무 내가 지금 현재 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4년 동안 살고 있고 예후가 안 좋은 췌장암이고 4기인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분명 좋은 날 올 거고 터닝 포인트가 올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2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암에 걸리고 나서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는 무심코 지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저는 좀 의미부여가 많이 되고 진짜 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인생을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삶의 질을 높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돌려 생각하다 보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우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오니까는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